우리나라에서 농업, 임업,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금융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담보가 좀 부족해도 사업의 가능성만 보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야말로 든든한 안전망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이분들을 지켜주는 이 안전망이 지금 조금씩 찢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위험 신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 단서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7.3배. 지금은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인가 싶으시죠? 괜찮습니다. 잠시 후에 이 숫자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현실을 담고 있는지 알게 되실 테니까요. 이 숫자는 바로 운용배수라는 건데요. 뭐랄까, 기금의 건강검진 결과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기금이 가진 돈에 비해 얼마나 많은 보증 약속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안전하다고 보는 기준이 12.5배인데 17.3배라니? 이건 뭐 위험 수위를 그냥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이 문제의 한가운데에는 농심보, 그러니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운용 배수가 이렇게까지 위험천만하게 치솟은 걸까요? 이 상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농심부가 가진 돈을 다리 기둥이라고 하고 이 기금이 보증해준 금액을 그 기둥이 떠받치는 도로라고 해보는 거예요. 원래는 12.5m짜리 도로를 받치도록 설계된 기둥인데 지금은 무려 17.3m짜리 도로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아슬아슬함이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책임져야 할 약속, 즉 도로의 길이는 거의 50%나 길어졌는데 정작 그 도로를 받쳐야 할 기둥, 그러니까 돈은 오히려 절반 넘게 줄어들었어요. 도로는 길어지고 기둥은 약해지고 정말 딱 맞는 비유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보증 규모, 즉 책임져야 할 약속이 커졌을까요? 놀랍게도요, 그 시작은 다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정책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기금이 꽤 튼튼하니까 보증 한도를 늘려주자 했고요. 또 스마트팜이나 후계농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도 확대했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다들 힘들어지니까 대출 상환을 밀어주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이 정책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다 필요한 일이었고 좋은 취지였어요. 하지만 그 결과 더 많은 분들을 돕고 상환 기간은 늘어나면서 농심보가 짊어져야 할 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더 기가 막힌 부분은 이제부터인데요. 이렇게 책임져야 할 짐은 무거워지고 있는데 정작 그 짐을 들 힘, 그러니까 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약속이 늘었으면 그 약속을 지킬 돈도 같이 늘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은 대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미스터리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조 6천억 원. 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기금이 지금 안정적이니까 괜찮다는 이유로 농심보 기금에서 다시 빼내간 돈입니다. 가장 튼튼해야 할 금고에서 오히려 돈을 꺼내간 셈이죠. 여기에 두 번째 타격이 더해집니다. 기금의 또 다른 수입원, 그러니까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내는 일종의 분담금이 있었는데 이것도 줄어든 거예요. 2015년부터 이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기둥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었던 거죠. 보고서가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만약에 정부가 돈을 다시 가져가지만 않았어도 2023년 운용배수는 7.7배 수준이었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금융기관 출연 요율만 그대로였다면 10배에서 12.5배 사이, 그러니까 충분히 안전 범위 안에 머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쉬운 대목이죠. 자, 이렇게 기둥은 약해지고 짊어진 짐은 무거워지고 그럼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단순히 서류상의 숫자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이런 압박이 현실에서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예를 들면 운행 직원들은 절차가 복잡한 농심보보다는 다른 간편한 상품을 권하게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신용도가 낮은 분들만 농심보로 몰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상환을 계속 미뤄주다 보니 갚으려는 동기가 약해지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건 이겁니다. 정작 미래 농업을 위해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혁신적인 분들을 지원해줄 여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태로운 방패,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겠죠? 어떻게 다시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행히 보고서는 아주 명확한 3단계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단기 처방입니다. 정부가 4천억에서 7천억 원 정도를 긴급 투입해서 위험 수위를 당장 낮추자는 거죠. 둘째는 구조개혁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위험 수준에 따라서 자동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의 기여금이 채워지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격개혁. 사업마다 위험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반영해서 보증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겁니다. 결국 구멍난 안전망을 당장 꿰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안전망 자체를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다시 짤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우리 식량 생산자들, 나아가 우리 식탁의 미래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